안녕하세요. 평생 남의 집 먼지만 털어내느라 정작 내 가슴에 쌓인 먼지는 못 본 척 살아온 6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외동딸 유경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요, 가사 도우미예요. 30년 일했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 곰팡이 닦고, 남의 집 부엌 기름때 벗기고, 남의 집 빨래 개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무릎 보호대 차고 타일바닥 닦은 세월이 무려 30년이에요. 손등은 갈라지고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톱은 자라기 무섭게 부러져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은 없어요. 이 손이 바로 우리 유경이 키운 손이거든요. 지금 다니는 집이 한남동 강여사 댁이에요. 사모님은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해서 한남동 큰 아파트에 사세요. 거기 다닌 게 벌써 15년째예요. 좋은 분이세요. 나한테 원숙 씨 하고 깍듯이 불러요. 반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난 추석을 일주일쯤 앞둔 어느 저녁이었어요. 9월 중순이었지요. 그날도 여사님 댁에서 일을 마치고 마을 버스에 올라탔어요. 자리에 앉아 손가락 마디를 주무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화면을 보니까 우리 유경이 5글자가 떴어요. 그 5글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있잖아요. 엄마들은 알아요. 자식 이름 뜨면 일단 좋은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먼저 뛰어요. 얼른 받았어요. 어디냐고 묻길래 집에 가는 버스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우리 유경이가 잠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건 우리 유경이가 망설일 때 내는 소리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시험 못 봤다고 말할 때, 친구랑 싸웠다고 말할 때 그 작은 입으로 엄마 하고는 한참 숨만 골랐지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숨소리가 똑같았어요. 엄마, 나 이번 추석에 못 가. 저는 버스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작년 추석에도 못 왔거든요. 결혼하고 첫 추석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시댁 어른들 인사도 다녀야 하고 며느리 노릇 처음 배우는 때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추석인 올해에도 못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님이 시댁 식구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며느리가 어딜 가냐고 하셨대요. 시댁 차례상 차려야 한다고요. 우리 유경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을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며느리가 시댁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엄마는 괜찮다고.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음식할 때 무리하지 말라고. 손목이 약하니까 큰 후라이팬 쓰지 말라고. 엄마 잔소리만 한참 하고는 그랬어요. 끊자, 엄마 내릴 때 됐다. 거짓말이었어요. 내릴 때가 2정거장이나 남았어요. 근데 더 통화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어요. 우리 유경이한테 떨리는 목소리 들려주기 싫었거든요. 저는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작업복도 못 갈아입고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을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어디로 무너질지 모르겠어서요. 찬장에서 마른 고사리를 꺼냈어요. 우리 유경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거예요. 명절에 제가 고사리 무치고 있으면 자기도 부엌에 와서 한 줌씩 집어먹곤 했거든요. 엄마, 우리 집 고사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8살짜리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별거 안 넣어요. 들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 유경이는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에 친척들 다 가고 나면 남은 고사리 그릇을 자기 앞으로 끌어다 놓고 다 먹어버렸지요. 저는 마른 고사리를 한 움큼 집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지요. 이거 한 움큼이면 우리 유경이가 한 끼 먹을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경이가 안 오는데 저는 왜 고사리를 꺼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꺼내고 싶었어요. 찬물을 받아서 고사리를 담갔어요. 찬물에 닿으니까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어요. 요즘 들어 부쩍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잘 안 펴져요. 꽉 쥐어보면 뻐근하고요. 제 손등을 한참 봤어요. 마디는 굵고 검버섯도 피기 시작했고. 이 손이요? 22에 처음 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땐 간호학원 가고 싶어서 학원 광고지 들고 만지작거리던 손이었어요. 흰 가운 입고 환자들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이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우리 5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제가 맞이였어요. 동생들 학비를 누가 대요? 어머니 시장 채소 장사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데 학원 광고지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청량리역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가사 도우미 자리 소개받아서 이 길로 들어선 거지요. 그 생각을 하면서 고사리를 들여다봤어요. 고사리가 물에 천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말랐을 땐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던 게 물을 머금으면 한참 만에 제 모양을 찾아요. 제가 뭐 거창한 걸 바랐겠어요. 우리 유경이 하나 나처럼 남의 집 바닥 닦으며 살게 하지 말자. 딱 그것뿐이었거든요. 그 애가 사범대 합격증 들고 집에 뛰어 들어오던 날 저는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소주 한 잔 따라놓고 울었어요. 우리 유경이한텐 안 보이게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30년 닦은 바닥값을 그 한 장으로 다 받았다 싶었지요. 작년에 우리 유경이가 결혼을 했어요. 사위는 같은 학교 수학 선생님이에요. 사람이 점잖고 말수가 적어요. 사돈 어른은 키 크고 옷 잘 입고 머리도 곱게 손질하신 분이세요. 한눈에 봐도 곱게 사신 분이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식장에서 내 손을 잡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그러시더군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다정하게 들렸어요. 우리 사돈도 좋은 분이구나. 우리 유경이 시집 잘 갔구나. 그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유경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전화 횟수가 줄고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끊는 일이 잦아지고 처음엔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 다음엔 학기 중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사리가 거의 다 부풀었어요. 손으로 한 가닥 만져봤어요. 말캉해졌어요. 이만하면 됐어요. 이제 데치고 들기름에 묻히면 돼요. 그런데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가만히 있었어요. 묻히면 누구 줘요? 우리 유경이가 안 오는데 누가 먹어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았어요. 1번, 2번, 3번 다 닦았는데도 자꾸 닦았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전 부치는 냄새가 났어요. 옆집인가 윗집인가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놨어요. 화면이 안 보이게요. 우리 유경이가 다시 전화할 일은 없을 거예요. 미안하다고 1번 한 다음에는 또 한참 연락이 없을 거예요. 우리 유경이가 결혼하고 나서 생긴 버릇이거든요. 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고사리를 데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묻혀는 둘 거예요. 초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11월 말이었어요. 그의 첫 추위가 찾아왔다고 뉴스에서 연신 떠들어대던 날이었지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는데 찬물에 손을 넣기도 전에 손목부터 시큰하게 아려왔어요. 저는 밤새 담근 총각김치통을 보자기로 감쌌어요. 유경이 그 애가 유독 제가 담근 알타리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사회에 출근하기 전에 경비실에 가만히 밀어넣어 두고만 오려고 이른 새벽부터 길을 나섰죠.
미리 전화하면 유경이가 불편해할까 봐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찾아간 길이었어요. 은행잎이 다 떨어져서 바스락거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할 때였어요.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어스름한 새벽인데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 두 개가 걸어 나오더군요. 유경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긴 코트를 기티나게 차려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시어머니가 함께 서 있더군요. 며칠 묵으러 올라오신 모양인지 사돈 어른이 유경이에게 무언가를 깐깐하게 지시하듯 말하고 있었고 유경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유경이를 부르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들었던 손은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고 저는 천천히 그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여기서 고부 사이에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 김치통 들고 서 있는 파출부 친정엄마의 모습이 저 고상한 시어머니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 한 장면 때문에 우리 유경이가 시댁에 돌아가 얼마나 눈치를 보고 며칠 밤을 잠 못 자며 곤란해 할지 안 봐도 눈에 선했지요. 내 욕심에 딸아이 앞길에 흙탕물을 튀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걸어오던 길을 그대로 돌아서 경비실로 향했어요. 묵직한 김치통을 경비 아저씨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지요. 죄송한데 이거 303호 오유경 씨한테 좀 전해주세요. 다른 말은 마시고요. 그냥 친정엄마가 두고 갔다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식어버린 입김을 뱉으며 다시 마을버스에 올라탔어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왔지만 그저 김치가 알맞게 익어 유경이 배에 맞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유경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는 유난히 가늘고 조심스러웠지요. 엄마, 김치통 받았어. 경비실에 맡겨뒀더라. 응, 유경아. 사흘 출근할 때 딱 올려 먹으라고. 새벽에 잠깐 다녀갔지. 맛있게 익었더냐? 제 물음에 유경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특유의 뜸들이는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길게 이어지더니 이내 툭 던지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근데 엄마,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엄마가 파출부 일 다니는 거 혹시라도 학교에 소문나면 내 교직 생활에 영향 줄 수도 있다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 동네 쪽에 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저는 알았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가 먹먹했어요. 유경이가 사범대 졸업하고 분필 잡던 날 30년 바닥 닦은 세월을 다 보상받았다고 믿었는데 정작 그 교단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엄마를 숨겨야 하는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보리차 주전자만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언제 끓였는지도 모르게 식어 있었어요. 부엌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나서 저는 유경이 동네 쪽으로는 발길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추석도 혼자였어요. 유경이가 못 온다고 했거든요. 알았다고 했어요. 시댁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어머님 잘 모시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게 더 서러웠어요. 추석 당일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에 전 부치는 냄새가 났어요. 윗집도 아랫집도 다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큰 가방을 끌고 내려가는 소리도 들렸지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었어요. 명절이라고 뭘 특별히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된장국 하나 끓이고 밥 한 그릇 떴어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지요. 9월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 없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어요. 유경이가 어릴 때 추석이면 그 하늘 보면서 그랬거든요. 엄마, 추석 하늘은 왜 이렇게 예뻐? 명절이라 하늘도 잘 차려입은 거지. 그러면 유경이가 까르르 웃었지요.
그 하늘이 그날도 똑같이 파랬어요. 저는 빈 밥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았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거품을 헹궈내는 동안 수돗물 소리만 났어요. 그날 유경이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등을 한번 봤지요. 마디가 굵은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몇 번의 추석을 보낸 건지 생각해보니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낮잠을 자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 사이에 잠이 들었어요. 깨어보니 해가 기울어 있더군요. 부엌에 나가서 아까 끓인 된장국을 다시 데웠어요. 저녁도 혼자 먹었어요. 저녁도 된장국이었지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딘가에서 아직도 전 부치는 냄새가 났어요. 그렇게 추석이 지났어요. 10월이 가고 11월이 갔습니다. 어느새 12월 말이었어요. 거리마다 연말 분위기로 들썩이던 때였지요. 창밖으로는 소리도 없이 첫눈이 하얗게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세상은 온통 하얗고 예쁜데 제 작은 빌라 부엌은 어둑어둑하니 참 쓸쓸했어요. 그날따라 일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싱크대 모서리에 손가락을 쾅 찧었거든요. 병원비가 아까워 동네 약국에서 파스만 사다 덕지덕지 붙였는데 그 손가락 마디가 밤이 되니까 옥신옥신하니 끊어질 것처럼 아파왔어요. 손을 움직일 때마다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몸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허전하더군요. 옆집에서는 뭐가 그리 좋은지 손주들 웃음소리가 벽을 넘어 새어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다들 모여서 케이크라도 자르는 모양이었죠. 저는 홀로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를 들여다봤어요. 유경이 그 애가 어릴 적부터 참 좋아하던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사실 12월 24일은 유경이 생일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는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꼭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졸랐어요. 엄마, 우리 집은 크리스마스에 왜 맨날 미역국 먹어? 8살짜리 유경이가 받아온 눈사람 케이크 앞에서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 애의 통통한 볼을 만지며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 유경이 낳을 때 너무 좋아서 그래. 내년 이날이 되면 네가 태어난 날처럼 감사하고 행복해서 미역국 먹는 거야. 그럼 유경이는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으며 미역국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곤 했지요. 그 기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서 혼자 맞는 크리스마스인데도 저도 모르게 미역국을 한솥 끓여버린 거예요. 부엌 식탁에 앉아 파스 붙인 손으로 겨우 핸드폰을 쥐었어요.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불빛이 어둑한 부엌 바닥에 길게 번지더군요. 유경이 이름 석자를 눌러놓고 안부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잘 지내냐? 썼다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지웠어요. 밥은 챙겨 먹고 있냐? 썼다가 잔소리 같아서 또 지웠지요.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라고 속마음을 꾹꾹 눌렀었다가 혹시라도 그 애가 시어머니 눈치 보며 마음 무거워질까 봐 얼른 백스페이스를 눌러 싹 지워버렸어요.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것마저도 지우고 나니 결국 남은 건 겨우 한 줄이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밥 잘 챙겨 먹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꼬박 2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미역국이 다 식어서 위에 기름이 둥둥 뜰 때까지 화면만 쳐다봤지요. 하고 마침내 진동이 울렸어요. 얼른 확인해보니 긴 답장은 없더군요. 그저 빨간 하트 이모티콘 딱 하나가 화면에 덩그러니 떠 있었어요. 그 작은 빨간 하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는데 눈앞이 흐려지더군요. 글자 한자 없는 하트 하나가 뭐가 그렇게 반갑고 눈물이 나던지. 그때 제가 자식 사랑에 얼마나 굶주려 있었고 얼마나 허기져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저릿하게 미어져 와요.
저는 핸드폰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식어버린 미역국을 한 그릇 펐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그대로 그릇을 밀어놓았지요. 창문을 열었어요. 매서운 겨울 찬바람이 부엌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일 사모님 댁에 들고 갈 청소도구 가방을 꺼냈어요. 고무장갑이 다 달았는지 확인하고 새 수세미를 넣었어요. 가방 지퍼를 끝까지 올렸지요. 내일도 일하러 가야 하니까요. 새벽 첫 차를 타고 한남동 사모님 댁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문에 성의가 맺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작년 가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지요. 큰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라는 통보를 받고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몇 달을 미뤄뒀었거든요. 마침 사모님이 며칠 집을 비우신다고 하길래 큰맘 먹고 가방 구석에 넣어뒀던 유방외과 예약증을 꺼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어요. 저는 유난히 작아진 기분으로 진료를 기다렸지요. 진료실 의자는 차가웠어요.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에 뜬 커다란 사진을 가리키며 조용히 안경을 고쳤었지요. 손가락이 모니터의 한 어두운 음영을 짚을 때 제 손은 저도 모르게 치마폭을 꽉 쥐었습니다. 유방암 1기라고 하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다음 의사가 뭔가를 더 말했는데 솔직히 잘 들리지 않았어요. 다행히 초기라는 말, 부분 절제만 하면 된다는 말, 항암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이 귓가에서 웅웅거렸어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 딸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그게 먼저였어요. 의사가 건네주는 진단서를 받아들었는데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30년 걸레질한 무릎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 간이의자에 멍하니 주저앉았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화면을 켜니 배경화면에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유경이 얼굴이 들어오더군요. 통화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누르기만 하면 내 딸 목소리가 들릴 텐데 내 손가락은 얼음이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지요. 유경이한테 전화해서 엄마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그 애가 시댁 눈치 보랴 아픈 엄마 걱정하랴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마음이 문드러지겠어요. 내가 입만 꾹 다물면 우리 딸 마음은 편안할 텐데.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한 곳으로 도로 집어넣었어요. 내가 혼자 알아서 하자. 혼자 뚝딱 수술하고 나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간호사 접수처로 갔어요. 가장 빠른 수술 날짜로 잡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을 챙겨 들고 남의 집 바닥을 닦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버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사모님이었어요. 평소에 급한 일이 아니면 문자를 하는 분이세요. 이 시간에 걸려온 전화가 어딘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사모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어요. 조금 전에 백화점 식품관에 갔다가 우연히 유경이를 봤다고 하더군요. 반가워서 인사를 건넸는데 그 순간 딸아이 얼굴이 사색이 되며 옆에 있던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느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어른이 누구냐고 물었고 유경이가 얼른 대답했대요. 엄마가 청소해주는 댁 사모님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강여사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유경이한테 그랬대요. 나도 너네 엄마처럼 저분한테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냐고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유경이는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뒤를 허둥지둥 따라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버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사모님이 말을 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려다 참았다고요. 유경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 애도 죽을 맛인 것 같았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사모님이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한참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사모님 전화 한 통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우리 유경이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말 대신 울음이 쏟아졌어요. "엄마, 엄마 어떡해? 엄마."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만히 들었어요. 유경이가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어요. 사모님한테 따로 연락을 받았다고요. 엄마가 유방암이라는 것도 다음 주에 수술한다는 것도 그렇게 알았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다음 주에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고 했대요. 엄마가 수술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다음 주가 시아버님 칠순 모임인데 며느리가 빠지면 안 된다고. 아주 큰 수술 아니면 친정엄마는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친정엄마들이 원래 그런 거 참아가면서 자식 지키는 보람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요. 유경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시뻘개졌다고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시냐고. 30년 동안 남의 집 바닥 닦아서 나 대학 보내고 교사 만든 분이라고. 그 손으로 모은 돈 절반 보태서 나 시집 보냈는데 그 엄마가 암 수술을 하는데 칠순잔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그리고는 가방 하나 들고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유경이가 한참을 울다가 물었어요. 왜 말 안 했냐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으면서 왜 혼자 다 삼키고 있었냐고요. 유경아, 엄마가 말하면 네가 또 사이에 끼어서 아파할 게 뻔한데 그게 내 가슴 칼로 째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유경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저는 그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부엌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어제 사다 놓은 마른 고사리 한 움큼과 무 한 덩이, 계란 꾸러미를 차례로 꺼냈지요. 들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 위에 고사리를 올렸어요. 부엌 안으로 고소한 기름 냄새가 번졌어요. 밤새 울며 첫 차를 타고 엄마에게로 달려올 내 딸에게 먹일 무나물을 무치고 계란말이를 정성스레 만들었어요. 이상하게도 파스 붙인 손가락 마디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더군요. 저는 찬압에 갓 지은 밥과 들기름 향이 가득 찬 반찬들을 차곡차곡 담아 지퍼를 닫았어요.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둘러매고 문고리를 잡았어요. 병원 갈 시간이었어요. 병동 복도는 적막하다 못해 시리도록 차가웠어요. 조심조심 걸어다니는 간호사 소리, 복도 끝에서 웅웅거리는 형광등 하나, 그게 다였어요. 저는 6인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빳빳한 병원 시트가 등에 닿았어요. 내일이면 수술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유경이었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달려온 거였어요. 머리는 사방으로 뻗쳐 산발이 되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눈물 자국 범벅이었어요. 근데 제 눈을 쿵 내려앉게 만든 건 그의 발끝이었어요. 한쪽은 하얀 운동화, 다른 한쪽은 보라색 화장실 슬리퍼였어요. 집을 뛰쳐나오면서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도 모르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끝에 차가운 새벽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유경이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듯 주저앉으며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진 제 손목을 부서져라 움켜잡았지요. 엄마 잘못했다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말 안 했냐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손바닥에 닿는 머리카락이 어릴 때보다 많이 푸석해져 있었어요. "이 새벽에 왜 왔어?"
신발은 또 그게 무슨 모양이야. 유경이가 울면서 그랬어요.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신발 짝짝인 게 무슨 상관이냐고. 시댁 눈치 보느라 엄마 숨기고 멀리한 게 천벌받을 짓이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가만히 있다가 물었어요. 유경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말이다. 분필 잡은 네 손 보면서 엄마 생각나더냐? 유경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한참을 떨다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어요. 매일 났다고 했어요. 분필가루가 손에 묻을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남의 집 먼지 털어내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요. 엄마 직업 부끄러워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럼 됐다. 내 딸이 칠판 앞에서 분필 쥐고 서 있을 때 네 손에 묻힌 분필가루가 내 자랑이었어. 네가 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그걸로 다 된 거다. 유경이가 다시 울었어요. 이번엔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수술은 길지 않았어요. 의사 말대로 아주 초기였던 모양인지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가슴께가 뻐근하게 아파오는 것 말고는 정신이 맑았어요.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돌아오니 창밖으로 환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유경이는 제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새 달려오느라 녹초가 되었을 텐데도 매점에서 뽑아온 따뜻한 두유를 제 손에 쥐어주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유경이가 그러더군요. 수술 잘 됐다고. 일주일만 조심하면 퇴원해서 걸어 다녀도 아무 문제 없다고 걱정 말라고요. 내가 걱정하긴 뭘 걱정하냐. 그나저나 너 밤새 굶었을 텐데 저기 가방에 든 것 좀 꺼내봐라. 유경이가 가방 지퍼를 열더니 플라스틱 도시락통 3개를 꺼내 들었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고소한 들기름 냄새와 달짝지근한 무나물 향이 병실 안으로 퍼졌어요. 유경이가 멈췄어요. 엄마, 이게 뭐야? 수술 받으러 오면서 이 무거운 걸 다 싸들고 온 거야? 너 새벽에 울면서 전화 끊고 나서 도저히 잠이 와야 말이지. 손을 눌러야 마음이 안 무너질 것 같아서 냉장고 열었어. 너 좋아하는 고사리에 무나물, 계란말이야. 어서 먹어라. 유경이가 도시락통을 빤히 바라보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사리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는데 씹지도 못하고 눈물부터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는 바보야. 자기가 아빠 죽겠으면서 왜 내 반찬을 만들어? 저는 유경이한테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어디 가서도 엄마 파출부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30년 동안 남의 집 화장실 닦고 기름때 벗겨내면서 후회해 본 적 없다고요. 당당하게 교단에 선 내 딸을 내 손으로 키워냈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고요. 너만 안 부끄러워하면 엄마는 세상 어디를 가도 당당하다고요. 유경이가 울음 섞인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잡았어요. 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져 검버섯이 피기 시작한 손을 딸아이는 눈물 어린 눈으로 한참 들여다봤어요. 엄마 손이 이렇게 딱딱하고 거칠어질 동안 나는 시댁 눈치 보느라 엄마를 숨기기만 했어. 저는 슬그머니 그 손을 빼내어 유경이의 하얗고 고운 손을 거꾸로 맞잡았어요. 네 손 좀 봐라. 분필가루는 묻었어도 굳은 살 하나 없이 곱지 않냐? 엄마는 내 손이 거칠어진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이 손으로 저 고운 손 만들었는데 그게 내 자랑이지. 그러니까 이 고운 손으로 네 인생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유경이가 도시락을 깨끗이 비웠어요. 나물 한 가닥, 밥 한 풀 남기지 않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전날이었어요. 유경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사돈이 찾아왔어요. 환자복구에 가디건 한 장 걸치고 1층 카페로 내려갔어요. 카페 안쪽 테이블에 사돈이 앉아 있었어요. 진한 향수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코끝을 찔러왔지요.
사돈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볼륨부터 꺼내더군요. 유경이 데려가려고 왔다고요. 며느리가 시집 귀신이 돼야지 친정엄마 수술했다고 며칠씩 병원에 붙어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시아버님 칠순잔치를 앞두고 며느리가 친정 핑계대고 도망쳐 나와 소리를 질렀다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냐고 했어요. 저는 가디건 자락을 차분하게 여미고 보리차를 한 모금 삼켰어요. 그리고 사돈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봤어요. 심장 소리가 신기하게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이 갈라져 검버섯이 듬성듬성 피어있는 손이었어요. 평생을 숨기며 살아온 손이었지요. 사돈, 제 손 좀 보세요. 이 손으로 우리 유경이 키웠습니다. 분유값, 학원비, 등록금, 결혼할 때 집값 절반도 이 손에서 나온 돈이에요. 남의 집 먼지는 털었을지언정 내 자식 인생에 먼지 묻힌 적 없어요. 30년 동안 이 손이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붉게 칠한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생각을 바꾸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어떻게 보든 그건 사돈 자유예요. 근데 우리 유경이한테는 엄마 직업이 부끄럽다는 소리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우리 딸 가슴을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 저는 압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사돈.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뒤에서 사돈이 분위기어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환자복은 헐렁했어요. 근데 가슴이 오랜만에 가벼웠어요. 6층 버튼을 눌렀어요. 병동 복도 끝에 들어서자 저 멀리 병실 문 앞에서 불안하게 발을 구르고 있던 유경이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짝짝이 신발은 아직 그대로였어요. 부서질 것처럼 제 품에 안겨오는 딸아이의 어깨를 저는 갈라진 손바닥으로 단단하게 토닥였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병원 로비를 나설 때 유경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봄 햇살이 병원 앞마당에 가득 내려앉아 있었어요.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5월에 봄이 와 있었어요. 수술한 가슴께가 아직은 뻐근했지만 유경이랑 같이 걷는 이 길 위에서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네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안은 생선 굽는 냄새, 파릇파릇한 나물 향기, 활기찬 사람들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유경이가 나물 가게 앞에서 제 팔을 툭툭 쳤어요. 엄마, 저기 고사리 파네. 우리 고사리 좀 사자. 그래, 사자. 나 이제 실컷 볶아도 되네. 혼자 먹을 때는 조금만 했거든. 많이 만들면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유경이 걸음이 순간 멈췄어요. 눈가가 실룩거리며 붉어지더니 표정이 잠깐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이내 입술을 질끈 깨물고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이제는 혼자 안 먹어도 되잖아. 내가 매일 다 먹어줄 테니까 앞으로는 질도록 많이 볶아줘. 그래, 내 손맛이 어디 가겠냐? 배 터지게 묻혀주마. 나물가게 아주머니가 인자하게 웃으며 고사리를 한 봉지 가득 담아내셨어요. 두 분 모녀간이세요? 얼굴도 붕어빵처럼 닮으셨다. 보기 참 좋네. 요새 세상에 엄마 손 꼭 쥐고 시장 따라오는 딸내미가 어디 흔해? 그 평범한 한마디가 가슴 가장 깊은 구석에 콕 박혀왔어요. 30년 동안 누가 우리 두 사람을 보고 모녀라고 불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그제야 떠올랐거든요. 유경이가 가슴을 활짝 펴고 대답했어요. 네, 우리 엄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요. 코끝이 시큰거려서 얼른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유경이가 제 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살게. 야, 고작 나물 몇천 원짜리 가지고 뭘 그러냐. 그래도 안 돼. 오늘은 무조건 내가 살 거야.
유경이가 고사리 봉지를 제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우리는 시장 끝자락 분식집에 들어가서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어요. 유경이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입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즘 남의 집 청소를 안 해요. 사모님 댁 일을 정리하고 유경이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작은 빌라 하나 얻어서요. 주말이면 유경이 부부가 와요. 사위가 과일을 사들고 오고 유경이는 커피를 타다 줘요. 설탕 2스푼이요. 제가 달게 먹는 거 알거든요. 그거 받아들고 창가에 앉아 있으면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시어머니랑은 거리를 뒀어요. 명절에만 봐요. 30년 동안 남의 집 바닥만 닦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 집이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봄은 늦게 와도 봄이에요. 지금까지 박원숙 씨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요, 원숙 씨 사연 받아들고 처음 읽었을 때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경비실에 김치통 맡기고 혼자 버스 타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그 장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요. 부르려고 들었던 손을 혼자 내리는 그 장면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죠? 자식 앞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았던 순간, 알았다고 했는데 사실 모르겠던 순간, 보고 싶다고 쓰다가 지우고 결국 밥 잘 챙겨 먹어라 한 줄만 보냈던 순간,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삼키며 살아오셨어요. 지금 이 사연 들으시면서 손 한번 내려다 보셨나요? 마디 굵어지고 검버섯 피고 겨울이면 갈라지는 그 손이요. 그 손이 부끄러운 손이 아니에요. 그 손으로 자식 키우고 그 손으로 밥 짓고 그 손으로 세상을 버텨온 거잖아요. 원숙 씨가 식탁 위에 그 손 올려놓으면서 했던 말. 저는 그 말이 원숙 씨 혼자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평생 한 번쯤은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자식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냥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원숙 씨처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자신도 좀 안아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 손으로 살아내셨잖아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